일단 뭐 이런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의 내공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제목은 뭐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제가 받았긴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하시는 일이 다 사실은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제가 하나하나 뭐 깊숙이는 모르지만 대강 어떤 분이라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이야기 끝나고 토론 때가 더 저는 재밌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럼 좀 일단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뭐 다음 시대를 얘기하려면 지금 시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긴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한참 유행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후기 산업 사회고, 또 뭐 과학기술 문명이 뭐 지금 우리 시대를 나름대로 규정하는 하나의 이제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뭐 자본주의에서도 금융 자본주의의 한 형태가 이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중세 때는 뭐 신의 어떤 관점, 종교의 관점으로 본 세상이 있었고, 지금은 어쨌든 과학기술 문명과 또 자본주의라는 시선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이 우리들의 시선이 그렇다면, 어쨌든 그 두 시선이 담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혹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 시대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과학기술이 담고 있는, 결국 뭐 그게 이 자본주의와 뭐 이어져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과학기술이 지금 거의 과학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봉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어쨌든 이 자본주의와 딱 만나서 그만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학자 집단이 권위를 갖게 되고, 심지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과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이언티즘, 과학주의까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시선은 지금 뭐 인류세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인류세라는 관점 역시 따지고 보면 자본세죠. 이 뭐 정말 무슨 뭐 충적세, 홀로세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겨우 그건 수만 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이 지표의 변화인데, 인간은 뭐 한 200년 만에, 이 200년이라고 그래요? 더 줄여 말하면 한 5, 60년이죠. 1950년대 이후에 이 급격한 어떤 인류사의 변화가 있었고,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지구에 임팩트를 주는 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한 5, 60년 만에 이렇게 뭐 닭뼈가 향후 뭐 이 지표의 어떤 화석으로서 등장할 거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런 기후 변화를 수반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단순한 인류세라는 말이 담고 있는 함의는 결국 자본세, 그러니까 캐피탈로스인, 엔스로포신이란 곧 자본세인데, 결국 이 자본, 그 형태가 뭐 어쨌든 뭐 대처나 뭐 레거노믹스로 대변되는 그런 신자유주의에 그 깔려 있는 것은 이 지구 자체를 무한 경쟁의 소비재로서, 자원으로서 활용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에 대한 얘기야 뭐 많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는 대상화되고,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겪는 코비드-19 코로나처럼 뭐 발생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벌써 100만 명이 넘게 죽어버렸어요. 아마 인류 사상 특정 질병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인간이 죽은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아무리 흑사병이 뭐라 그래도.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삶 자체도 흔드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과학기술과 자본주의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이제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그러한 과학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가 담고 있는 함의는 결국 근대 이성으로 만든 우리들의 어떤 문명의 한계와 자본주의가 담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간의 욕망 충족이 이제 정당화되고, 그게 어쨌든 중세로부터 인간의 어떤 그 위치를 뭐 중심에 놓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모든 그 세상 기준이 진짜 인간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본다면, 또 한편 과학기술은 그런 뭐 데카르트식의 근대 이성이 만들어낸 문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대 이성에 대한 비판이자 우리들의 욕망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다음 시대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 시대가 신봉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점을 본다면, 저는 뭐 그걸 요즘 그 이성의 독재 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삶은 당연히 이성적인 것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감성적인 감정의 영역도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건 감성이지 뭐 이성은 아니잖아요. 이성은 우리가 어떤 공유하기 위한 어떤 또 소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는 있어도 우리들의 삶 자체를 구성하는 데는 뭐 저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이 감성에서 온다고 보고, 여러분도 뭐 이 필이 꽂혀서 뭐 데이터 그럴 적에 뭐 계산 안 하잖아요. 필이 먼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왜 저는 이성의 독재 시대라고 말하냐면, 이 이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과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과학, 우리 문명의 근간. 그래서 반해서 뭐 감성은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미대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졸업생이 정식으로 뭐 다른 데 나가서 또 미술을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려면 그러한 학사 자격증도 있고 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대 교수나 음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요구되나요? 뭐 라이센스? 학위죠. 맞습니다. 요즘은 대학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사실 라이센스란 건 또 다른 맥락인데, 유럽 같은 데는 그 이제 디플로마라든지 라이센스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잘 말해주셨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 사회는 박사 학위가 있어야 미대 교수가 되고 음대 교수가 돼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학위 논문이란 건 서론본론 결론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고 이래야 학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피카소가 이 자리에 온들, 고흐가 이 자리에 온들 미대 교수가 못 되고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이런 학위 논문이라는 이성의 틀을 통과한 사람만이 감성을 다루고 감성을 뭐 가르쳐주고 인정해주는 사회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성 독재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종종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수의과니까 이제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인데, 이제 좀 감성 좀 뭐 머리만 쓰지 말고 좀 이 감성을 회복해야 좀 인간적으로 좀 풍성해진다. 이래서 이제 여러 문학 작품을 권해줘요. 그럼 얘네들이 막 읽고 왔으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권하신 책들이 뭐 치정의 살인의 뭐 이런 배신의 뭐 이런 겁니까? 심지어는 뭐 제가 권하는 책은 뭐 예를 들어서 밀란 쿤데라의 이제 참을성 존재 가벼움이라든지, 혹은 뭐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든지, 뭐 잔크시의 야만을 기다리며 등등 해요. 그럼 제가 그 대부분의 뭐 단 아니라도 다 노벨 수상자들이고 그들의 문학 작품이야. 그러면 애들이 약간 좀 의외인 듯해요. 결국 이 인간의 삶이란 것이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러한 걸 다룬 소설이야말로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통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인간의 삶을 굉장히 축소시킨, 그리고 그 축소시킨 시점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너무 진짜 피폐해지죠. 더욱이 자본주의와 맞닿아서 무한 경쟁의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적에, 그러면서 이 틀 안에서 뭐 일자리를 더 만든다,
뭘 더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이 큰 틀 자체가 변하지 않은 채 큰 틀을 놔두고 뭘 개선한다는 건 오히려 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 큰 틀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걸 완전히 틀을 바꾸지 않은 한 이것은 이 틀이 가진 한계로 인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한계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는 건 뭐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뭘 개선하겠어 라기보다는 이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고민과 더불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적에 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대를 좀 얘기할 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실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또 그 다음 시대를 논의한다 하지만 현실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멍청한 얘기는 없어요. 우리 지식인들이나 교수들 정말 옳은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다 쓸데없는 얘기. 현장에 근거하지 않고 옳은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 인터넷만 찾아도 뭐 줄줄이 나와요. 또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말씀이 옳지 않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2500년 전에 얘기했어도 그대로 된 적 있나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말이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라는 게 옳은 얘기로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식인들이나 뭐 교수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늘 뭐 글을 쓰건 뭐라건 옳은 얘기를 막 하지만 현장에 맞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현장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옳은 이야기와 맞는 얘기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옳은 얘기가 맞는 얘기로 이어지지 않는 한 옳은 얘기는 그건 무의미한 얘기, 그건 쓰레기와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좀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쓰레기 덩어리가 여기 던져져 있다고 봐요. 이걸 치워야 우리 삶이 더 인간다운 삶이 돼. 근데 이 쓰레기가 던져져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쓱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우와, 이 쓰레기가 있어, 이거 빨리 치워야지 우리 삶에 제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쓰레기가 있네, 뭐 좀 더럽긴 하지만 손 묻히고 치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최악일까요? 말만 하고 가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만 하고 가는 놈은,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조용히 하지, 이 사회가. 말만 하고 가는 놈은 현실은 그대로 있고 쓰레기 냄새 팡팡 터지는데 더 말만 해서 시끄럽기만 하는 거, 이걸 그대로 하고. 그런 놈들이 사실 지식인자 교수들이죠. 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옳은 얘기 필요 없어요. 옳은 얘기는 뭐 2000년 전에도 있고 2500년 전에도 있어요. 그런 거 답습하고 그런 거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현장에 맞는 얘기가 뭘까?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럼 현장에 맞는 얘기를 사실 누구나 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 맞는 얘기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연결고릴까요? 저는 그게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옳은 이야기와 맞는 얘기의 간극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무엇이 맞는 얘기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풀어가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식이나 뭐 이런 안다는 사람들은, 특히 진보 측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면 보수라는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이게 좀 충실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장에 근거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좀 지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뭐 뜯어먹을까 이런 거 하니까 차라리 그건 난데, 저는 오히려 이 진보 중에서도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인간을 재단하는 사람들, 현장에 맞는다는 얘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이 다음 시대의 준비나 어떤 그 이야기나 행동이란 것은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저는 그게 천박한 정의라고 부르는데, 우리 진보 중에는 그런 천박한 정의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굉장히 원론적인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물론 옳은 얘기를 하면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 옳은 얘기시구나. 뭐 그렇죠. 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다음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대해서 뭐 이제 과학 기술이 자본주의와 만나서 이렇게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인간의 어떤 욕망이 정당화된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지구를 착취하고 결국 한 5, 60년 만에 인류세, 더 나아서 저는 이거 자본세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부르지만 이 캐피탈로신의 이 시대에 다음을 얘기하려면 저는 이성에 대한 문제, 욕망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의 틀을 강화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는, 물론 그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개선하면서도 반드시 이 틀 자체에 대한 고민과 이 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성 위주로 이성의 독재 시대인 지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저는 그것은 역시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시대에 저는 예술과 이런 그 감성을 다루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얘기가 잠깐 이제 뭐 조용합니다만, 이제 저는 마침 탄신대하고 저희 서울대 의대, 자연대 또 저 이렇게 해서 포스트 휴먼 프로젝트를 이제 한 3, 4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발표차 유럽에 갔었어요. 한 2년 전에 포스트 휴먼에 대한 과제로. 깜짝 놀란 게 거기는 우리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의 그러면 문과 사람들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뭐 포스트 모던과 뭐가 다른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뭐 4차 산업 뭐 이래서 뭐 일자리 뭐 이런 하는데, 정작 그 프랑스에 열렸던 그 포스트 휴먼 학회에 갔을 적에 거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그렇게 온 학회인데요. 반 이상의 예술가들이라는 걸 보자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시대를 논의하는 어쨌든 한 유형이 포스트 휴먼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 모색하는 게 이러한 그 예술가들이 실제 주제 발표를 하고 막 그래요. 이 근대 이성을 넘자는 데서는 이러한 감성의 회복과 이들의 접근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론 뭐 거기 이제 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결국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성이라는 게 이 지구나, 이 지구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이 뭐 생물 종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강, 산 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 인간만이 아닌 다른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과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위주의 관점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떤 인류 세대의 어떤 또 다른 반성이기도 한데, 그럼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성과 감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성과 감성을 만들어낸 그 기반의 터전은 무엇이죠? 우리들의 이성과 감성. 지금 근대는 이성 중심의 사회고 독재 시대인데, 감성을 회복하는 시도가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유럽이나 인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회복해서 인간 다움이 됐다 쳤을 때, 과연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지구 온난화, 뭐 코비드 19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이 사회에서 인간의 관점을 회복하면 다음 시대로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과연 인간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잠깐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건데요. 이성과 감성이 근거하고 있는 바탕은 뭡니까? 우리들의 이성과 감성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육체. 예. 우리들의 몸, 바디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뭐 철학도 그렇고 이 형이상학에서 좀 몸에 대한 니체 이후로 메를로 폰티나 몸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되고 체화된 어떤 지식이기 됩니다만, 우리의 육체에 근거한 게 우리 이성과 감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 코, 귀 감각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의 눈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파수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모든 주파수의 소리를 듣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만들어진 이성과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운 공유하게 된 지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지구 생태계를 지금 인류세를 넘자고 말하는 우리가 그것만으로
이 인류세를 극복한다고 할 때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저는 인간이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구 생태계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물종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 몇십만 년 동안 내려온 진화의 형태로 최적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정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이루어진 이성과 감성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 감성 이제 회복하니까 좀 더 해야지라고 했을 적에 저는 여전히 인간의 좁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이 지구를 바라보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넘어선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성. 네, 영성 내지는 초월성. 네. 그러나 저는 이거를 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지점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라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근대 사회가 이뤄왔던 것이 뭐죠? 대표적으로 샤머니즘이라든지 다양한 신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메인이 되면 황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린다는 것도 근대 사회에서처럼 황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초월적인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과학이 끊임없이 한 게 현미경도 개발하고 뭐 만원경도 개발하고 별의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든 미시의 세계, 모든 저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뭐 그 양자 물리학에서 말한 것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이 우주에 한 20-30%, 뭐 어떤 사람 10%라는데 이루어진 걸로 아는 거죠. 실제로는 다크매터,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이 우주를 더 꽉 채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뭐 그게 지금 그런 어떤 지식이란 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고정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담고 있는 함의는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류세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에 인간도 건강하고 이 지구도 건강한 시대를 꿈꾼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인간이 조금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 그 점을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이 이성의 독재 시대에서 감성도 던져버려, 초월적인 것도 던져버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근데 불행히도 이성이 강조되면서 극단주의는 일종의 그 과학주의로 나타나고,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이성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떤 감성, 욕망, 이 지점에서는 자본주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극복한다는 건 쉽지 않죠.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결국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어느 한계를 겪고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초월적인 지점도, 거기도 또 빠져버리면 자기의 일상생활을 다 내던져버리고, 뭐 이렇게 팻말 들고 지하철역에 나와서 뭐 그 예수천당 뭐 불신조 뭐 이거 외치면서 다니고, 혹은 뭐 불교 쪽에선 가족도 내팽개치고 뭐 깨닫겠다고 산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놈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이상한 극단적인 형태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대에 지향된 어떤 형태로서는 최소한 우리가 근대사에서 버려왔던 감성과 또 초월성, 뭐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균형적인 그 시선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그게 뭐 이성은 과학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감성은 예술이고, 영성이나 이런 거는 종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보다 풍요롭게 이 지구가, 우리 무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키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등장했어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저희 서울대 교수 중에도, 공대 교수입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실 분인데, 특징이 있어서, 야, 지구온난화는 뻥이야, 그거 다 뭐 그 음모론이야, 이렇게 된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현재
어쨌든 던져진 것, 포스트 코로나와 포스트 휴먼이라는 어떤 이 뭐 일전에 갔더니 어느 토론 장소에 갔더니 이 문과 선생님들인데, 야 포스트 모던 봐라, 그거 뭐 그냥 해체주의자 하더니 결국 찌그러지더니 또 포스트 휴먼 막 나온다. 포스트란 건 난 너무 싫어 막 이런 분이 계시던데 그러나 이건 현재 진행되는 거거든요. 실제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어쨌든 계속 빅데이터와 함께해서 변화하는 사회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닥치는 문제가 이 비대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지, 이 과연 이 코로나로 1년도 안 돼서 100만 명이 죽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냐 할 땐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 뭐 결론과도 뭐 미리 이어져서 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보스 포럼 아시잖아요. 거기도 뭐 이 지구를 위한 더 좋은 경제, 뭐 베러 이코노미라든지 뭐 더 좋은 자본주의, 뭐 건강한 뭐 하지만 거기 뭐 모이는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쟁쟁한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 50년이 지나도 거기서 늘 지구 온난화 얘기하고 뭐 개선 얘기합니다. 개선된 거 있나요? 다 그러니까 툰베리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다보스 포럼 뭐 트럼프도 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게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뻥만 떨지 마 그랬잖아요. 행동해라 너희들. 거기서 앉아서 주접 떨지 말고 막 이랬잖아요. 뭐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몇십 년을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코로나가 오니까 단 며칠 만에, 뭐 며칠은 아닙니다만 1, 2주 만에 뉴델리에 저 인도도 벌써 한 10년 전에 갔었습니다만 너무 거기 매연 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히말라야가 보이고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그렇게 뭐 논의하고 뭐 좋은 얘기 하지만 안 됐던 그러한 기후의 변화가, 물론 뭐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변화에 동력이 있었다는 건 그 지점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점에 착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지구 온난하니까 뭘 해라, 뭘 조심하자, 뭘 쓰지 말자 해도 안 된다가 단 2, 3주 만에 막 공기가 깨끗해지고 이런 것,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게 담고 있는 함의가 뭘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결국은 생명 안전, 생명 위협. 와 이거 큰일 났어 봉쇄하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정책 액션이 행동이 들어간 거죠. 말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우리가 향후 이 지구 온난화나 이런 뭐 기후 변화나 더 나아서 다양한 어떤 새로운 질병의 등장, 뭐 질병의 등장 역시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산업화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본다면 결국 중요한 건 생명의 가치와 행동이겠구나, 구체적인. 그리고 그랬을 적에 그것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말할 수뿐이 없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와 행동 플랜을 마련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변화의 실마리는 우리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은 1, 2년, 뭐 10, 20년, 뭐 100년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적에도 뭐 연금술사 시대 때로부터 쭉 한 2, 30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최소한 근대를 넘어선 이런 어떤 시각은 이미 100년 전에 제시됐습니다.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제시된 형태죠.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근대적인 뉴턴의 관점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점프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요즘 이제 21세기 2000년 이후 들어와서 걸 복잡계 과학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창발적인 현상과 비선형적인 삶의 세계를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이 보여줬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근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직은 여전히 진행형이죠. 1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저는 그 양자 물리학이 던진 그러한
비선형적인 세계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곧 다음 시대에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론적인 바탕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또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가치와 이런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적에 생명의 가치, 그거를 우리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래 생명 존중 맞아, 그래 행동해야지, 이건 또 그냥 지식인들의 얘기예요. 지금 이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 구체적 일자리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특이점을 넘어섰을 때 자율적 인공지능까지 생각하고 있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고 부르죠. 그건 아예 AI가 아니라. 그건 2045년이나 뭐 40년쯤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어쨌든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다 구체적인 한 흐름이 그거고, 또 이런 생명의 가치와 함께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당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일단 우리가 좀 더 착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럼 가장 그 인류세에 있어서 생명의 가치가 이 두드러지게 그 목격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그게 인류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 중심 사회에서 동물들 생태계가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본다면 이 주류, 인류세라는 주류 속에서 이제 동물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똑같은 구성원인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기득권자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힘들고 이 방치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니까 소외된 문제와 이런 어떤 방치된 분들에 대한 그 배려와 주목은 저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좀 더 우리는 지평을 넓혀서 지금 시대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동물 학대나 동물에 대한 어떤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동물의 문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극복할 때, 생명,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가 그래 인간들의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 중심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생명체는 무엇일까?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이 동물에 대한 생명 감수성을 더 가질 때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맞아, 동물도 이렇게 인간 중심에 고통받는데 이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 나는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닐까? 라는 지점까지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분열된 채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사회적 감수성,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면서도 여전히 이 동물에 대한 감수성은 없는 분도 있어요. 또 동물은 막 이러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니까는 인간 비호 이런 분도 있고, 저는 이게 극히 제한된 인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인식을 확장시키는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생태계 내 인류세 안에서의 고통을 받는 생명체들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율적 지금 추세로 가다간 단순히 뭐 그냥 일반 벌써 이제 나왔던데 자기가 고장난 고치는 인공지능체가 자율적 인공지능체가 등장했을 때 인간의 그 지위를 이들과 관계 속에 어디에 놓을 건가라는 논리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은 논의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뭐 포스트 휴먼 논의를 진행하면 그거 굉장히 원론적이죠. 그럼 또 한편 여기서 더 하나 더 질문 들어간다면,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우리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그건 역시 또 뭐 동물 애호론자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나가보면 그게 GMO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GMO라는 것은 이 생태계에 여러 이런 뭐 농작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작해서 인간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건 생명체를 막 조절해서 우리가 번영하고 뭐 하자는 관점인데, GMO에 대한 찬반도 아실 겁니다. GMO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포스트 휴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 그러니까 우린 GMO는 그냥 뭐
먹거리 안전 문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좁은 겁니다. 이게 그 밑에 깔려 있는가, 우리 과연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생명의 가치를. 당장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당장 그 다보스 포럼에 몇십 년 해오던 얘기도 한 몇 주 만에 바꿔버릴 그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생각이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여기서는 너 중에 뭐 하루 확 변해. 근데 이건 내 건 아니야.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현재 진행형인 GMO 문제, 실제 뭐 유전자 조작된 연어도 나와서 팔리고 있고, 또 유전자 조작된 모기나 곤충들이 생물 무기로도 개발되고 있고, 이건 뭐 2018년도에 이 조지아 공화국에서 73명이 죽은 그런 작은 연구소에서 죽어버려서 결국 조사 들어갔더니 그 미국의 그런 곤충 생물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뭐 생물 무기, 이건 GMO 무기, 동물학대 무기, 이런 식으로 이 분열된 생각부터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란 관점에서 통합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그리고 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진행되는가라는 지점이 성찰이 따라갈 때 비로소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생명 존중을 외쳐.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난 GMO 문제 너무나 소중해. 혹은 어떤 분들은 생물 무기 문제 심각해. 그러나 그 사안별로 그거의 문제 제기는 소중한 일이지만 최소한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을 통합적인 생명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게 관통돼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하고, 물론 바이든 얘기가 주였고 전에는 트럼프하고 힐러리였습니다만, 그때 등장했던 게, 미국에 등장했던 게 또 특이한 정당이 있었잖아요. 트랜스 휴먼당이 있었습니다. 트랜스 휴먼당은 이미 뭐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도 후보를 냈고, 대선 후보를 냈고, 유세를 그 버스로, 관처럼 만든 버스를 해서 이모탈 버스, 영생 버스라고 그래서 주장한 게, 나를 찍어주면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투자 빵빵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게 요번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예요. 이번에도 후보 냈어요. 그게 그만큼 돼 있다는 것은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고 막 이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그거에 대한 함의는 또 너무 많아서 길어지니까 그만두겠지만, 이게 당장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은 뭐 포스트 휴먼, 뭐 인공지능, 뭐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 변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가지라는 것과 더불어 지금 진행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 통합된 시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건가를 의견을 모으고 그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이렇게 분열돼 있을 적에 원자폭탄 개발하는 사람은 뭐 원전 뭐 이렇게 하고 생태계, 이게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뭐 정말 인공지능 이거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막 하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게 전문가죠.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근대 과학자의 하는, 그게 이제 분석적 환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특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나무만 보지 숲은 보는지 못해야 오히려 그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바로 통합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슈퍼 인텔리전스의 그 발전 방향이나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과 이런 생태계 내의 지위에 어떤 위치를 갖게끔 가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던져줄 수 있을 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러한 논의가 없이 그냥 뭐 각자 중요한 이슈니까 그 이슈에 그냥 몰입해서는 다음 시대의 준비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시대란 건 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개선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근본 틀의 지점을 건드리지 않고 개선을 하는 건 지금 틀을 강화할 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개선하는 사람 필요 없다. 이제는 개혁하는 놈이, 일 열심히 하는 놈 필요 없다. 일 저지를 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서 지금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 어떤 문제로부터 접근할 거냐라는 거 제가 아주 간략히만 얘기했습니다만, GMO라든지 동물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서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이성을 넘어서기 위한 예수적인 이런 접근과 함께 하라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이 포스트 휴먼 논의는 결코 그렇게
예전에 포스트 모던 논의가 흐지부지 된 이유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고 구체성에서 현장에서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체주의가 나오고 막 나와도 힘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뭐 어차피 도구적인 AI입니다만 이 항상 생명이 물질에서부터 생명체가 나오는 것처럼 이 도약이라는 것, 양자적 세계에서 퀀텀 립이건 뭐라고 부르건 이 도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축적될 때 2040년이나 45년경에는 슈퍼인텔리전스가 나올 걸 예상된다면 그런 지점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과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마치 지금 우리가 동물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슈퍼인텔리전스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하고 그 틀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각 사안에 대해서 각자가 관심 갖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그것과 함께 이러한 통합적 논의가 그리고 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시대의 어떤 변화 없이 현장의 요 상황만 개선하는가라는 저는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제 얘기는 일단 급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말씀이고요. 저는 그래서 욕망을 제어하라 하지 말아라. 욕망을 열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을 통제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욕망을 연다는 건 뭘까? 즉 다음 시대에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욕망을 열린 욕망의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 시간상 생략했습니다만 행동이란 건 결국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건 본제 뺐습니다만 어차피 질문해 주실 건 말씀드려본다면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예전에는 휴먼주라고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흑인을 막 데려다 놓고 동물원에 가뒀었잖아요. 그거 오래된 거 아닙니까? 한 1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뭐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 같은 것도 뭐 여러분 전 그것도 좀 놀랐는데 스위스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락한 게 70년대던데 1970년. 제가 뭐 그때 중학교 다니고 뭐 학교 다닐 때거든요. 대학 다닐 때.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스위스는 여전히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동물에 대한 어떤 이 이해나 이런 게 훨씬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의식의 확장 혹은 욕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만 이렇게 됐다가 혹은 뭐 백인만 이렇게 됐다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이 욕망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 욕망을 통제해서는 절대 실패한다. 저는 뭐 좀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나만 살려고 하는 기업이나 나만 살려고 하는 이런 체제가 결국은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런 이 지구 피폐로 간다면 사실은 이 그러한 연일 욕망이 존중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정책적인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행동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시간상 애매하게 넘어갔지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 정치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현장은 정치 현장이고 정책이 반영되고 우리 삶 자체가 정치적인데 제가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 여의도 잠깐 이제 가보니까 뭐 거기 정말 이 여의도 정치를 열심히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도 보이고 또 뭐 7, 80년대 구태의 모습을 보이는 정치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공통된 거는 이분들이 어느 진영이건 이미 준비된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자기네 정당이나 뭐를 쓰려고 하는 준비된 뭐 사회 활동을 하고 뭘 하고 뭐 이래서 된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지 정말 이 젊은이들을 그런 정치적인 건강한 가치와 건강한 어떤 공공적인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키워서 우리 정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는 딴 거보다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막 뭐 해오면서
정치계에서 눈에 띄어서 데려올 사람은 사실 기존의 정치적 문법에 익숙한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주류, 뭐, 이 미통당이나 민주당 쪽, 뭐, 소수의 어떤 의식 있는 정당은 좀 덜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행동이라는 것은, 뭐 이제 워낙 범위가 넓어서 안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통합적 가치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또 욕망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가는 그런 가치를 체득화하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야 기업은 뭐 당장 뭐 이렇게 열린 욕망이고 뭐 지금처럼 그걸 전 닫힌 욕망으로 하는데 닫힌 욕망의 식으로 풀어가건 어떤 이윤을 만들어서 정신 없을 텐데 그걸 만들어내는 건 결국 이렇게 사회적 합의건 이 가치와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그 행동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정치학교나 이런 게 매우 소중하다고 보는데 뭐 지금의 현재 정치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데는 그냥 뭐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강사하고 거기 온 사람들 인적 내동 만들어서 자기 지지 기반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뭐 김부람 쌤도 계시지만 정말 정치적인 뜻을 갖고 본인들의 어떤 이런 공공적인 선한 생각과 또 다음 시대를 준비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근데 공공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정치 현장과 그렇게 또 인연이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떤 사회 뭐 그런 일에 신경 쓸 때 뭐 돈 벌고 막 자기 개인 거 챙기도 어려운 거고 그런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말 숙식도 제공하고 장학금 제도를 하고 그래서 가치와 또 실제 정치 현장에서 그냥 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또 그런 지점은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욕망을 어쨌든 질문해 주신 점에 돌아가면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절대 실패한다 이건. 이건 생명체잖아요. 뭐 아무리 제가 머리가 뭐 나는 생각도 고루 존재한다 쳐도 결국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단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렇게 점점 자기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노예도 극복했고 여성 창조도 여성도 함께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성적 소유자도 인권을 우리 이제 함께 생각할 수 있고 동물도 뭐 동물권까지 얘기할 때 인간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 생태계 지위에 맞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 논의고 진행된다면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죠.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뭐 그냥 그 답을 유발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미 백서도 끝냈습니다만 백서 이제 합당을 했기 때문에 백서의 출간 여부는 이제 민주당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를 쭉 되돌아볼 때 저는 이 미래 한국당이 나올 것을 처음 우리는 설마 하겠냐 일단 그래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라고 우리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희 다. 저도 뭐 민기업 상임부장을 했고 뭐 이랬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여지를 만든 것은 누구냐 하면 4+1 그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미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설마 그런 미래 한국당을 만들겠니? 저는 근데 정치인들이라면 굉장히 그건 이 달콤한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정치인 자질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보면 4+1은. 이 정치 현장에 얼마나 그 이해관계가 진행되는 현장입니까? 근데 야 우리가 4+1 이 개정선거법 만들었을 때 저 미래통합 때 끊임없이 경고했잖아요. 우리 그거 만들 거야. 그런데도 에이 설마 만들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설마 그걸 만들겠어. 우린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론 따지는 놈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정치 현장에서 4+1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여지를 놔도 그 법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후에 미래 한국당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당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나 저는 사실 실망했습니다. 어느 당이건 그게 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뭐건
저는 그 사람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검찰 개혁을 했던 뭐 우리 마켓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논의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미래한국당이 어쨌든 등장했는데 뭐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 책임을 묻기 이전에 현실이 지금 떨어졌는데 이걸 복구하는 길은 딱 두 가지구나. 다시 말해서는 이 주어진 틀 안에서 이 지금 그 틀 안에서 가장 사표가 되는 게 이제 어쨌든 민주당 표니까 민주당이 정의당을 다 찍어주면 어쨌든 돼. 이게 이제 당을 바꿔서 찍어주는 거죠. 전략적 투표. 또 하나는 어차피 비례당을 했으니까 이쪽도 비례당을 만들어 정면 대결하는 수뿐이 없어.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욕하던 짓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사실 고민했던 겁니다. 두 가지는. 심정적으로야 이 당연히 그렇게 저 자신도 비난했던 그 비례당을 만드느니 이 민주당의 사표가 정의당을 다 찍어주면 좋죠. 그러나 아마 정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의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골이 깊어요. 그걸 반하는 건 너무 그거야 원론입니다. 이상적인. 그래서 결국은 최종 선택이 그러면 욕먹더라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서로 전혀 몰랐지만 이제 민주당 측에는 또 이 시민 원로들과 해서 그 정치개혁 연대였죠. 정기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우린 그건 몰랐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민들은 야 이것 때문에 큰일 났는데 결국 다 사표를 비례표를 가져가 버리는데 이 민주당은 10명 정도뿐이 안 되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동시에 뜬 거죠. 만든 거죠. 그랬을 적에 이 불행히도 이 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런 시민 원로들이 얘기된 쪽은 이미 구체적인 어떤 민주당과의 나름의 얘기가 선행되다 보니까 뭐 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당과 녹색당에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연합이냐 정책 연합이냐가 다른 건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비례당을 만든다 생각했을 적에는 결국은 이 미래 한국당이 대항하기 위해서 4+1당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어 놓자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지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이 그릇이 있으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동시에 정계연이 뜨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시민들이 정당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빈 그릇을 만드는데 온통 모든 힘을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세웠던 게 산무, 무게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괜히 우리가 당 만들었다고 넌 오고 넌 오지 마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이 연대를 하자는 건데. 그래서 빈 그릇을 만드는데 모든 정신을 쏟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연결이 있다 보니까 당 만들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오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부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 이면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과 미래당에도 몇 석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양쪽을 다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이런 얘기가 근데 뭐 일주일 열흘 사이 막 진행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계연은 어쨌든 그 위로부터 이 원로들이 중심이 되고 전 뭐 하승수 변호사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는 분인데요. 심지어 녹색까지 나와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됐고, 근데 정당을 사실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저희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온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 일정 때문에 공개적으로 뭐 녹색당, 미래당 이제 빨리 와라, 더 안 오면 문 닫는다, 문 닫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계속 접촉을 했었고요. 그 뭐 안진걸 소장이 중간에서 힘든 역할을 많이 해줬지만 사실 안 됐고,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취지가. 근데 안 온, 저는 그래서 제 백서 쓴다, 이 전 과정 가장 충격은 저는 사실 정의당이 안 온다고 그랬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최배원 교수는 주로 이제 이 민주당 쪽 연결을 하고, 나는 이제 주로 심상정 의원도 뭐 그 전에 친하고 그러니까요. 마침 그 3월에 막 했지만 제가 2월 말까지 그 정의당 시민 비례대표 뭐 그 심사 뭐 그런 위원 단장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심장일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모든 지역구 위원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물론 전 그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언론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만 그건 너무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운동가, 활동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그 지점에서 동참을 함께 했다면 사실 왜냐하면 뭐 그때는 선거법 틀안이었기 때문에 3% 이상 지지율 되는 정당만 오는 거였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이미 그때 민주당은 뒤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거 대부분 정의당이 차지하게 되는 건데 10명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네, 그럼 안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제 길을 의심했고 심 대표한테 그러냐고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론적으로 비례 정당을 비판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논리도 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참여할 수 없을 때 그분들이 지켜온 소실한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말은 할 수 없지만 한편 정치인으로서 정당으로서는 과연 이게 타당한 걸까?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정의당이 안 오고 또 이 정계원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몰랐던 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녹색당이나 뭐 미래당이 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말한 건 여기 오는 건 아무도 이 어떤 선점이나 어떤 지분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 틀만이다. 그 대신 여기 와서 참가하는 정당끼리 논의해서 나는 몇 석을 줘, 나는 몇 석 갖겠어. 이거 논의하는 건 우린 뭐 논의한 건 받아들인다였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몇 석을 약속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한 거고 마지막까지 이런 소수당이 모든 소수당 관계선 제가 요구한 건 그 몇 석을 미리 요구하지 말아달라. 여기 와서 논의해서 몇 석 가져가는 건 뭐 그것만 말해준다면 내가 가서 내용을 떠나서 내가 사과하고 이렇게 막 어쨌든 갈등이 있었으니까 모셔오는 형태를 취하겠다. 이건 이제 문을 닫습니다로 선언한 이후에 진행된 얘기입니다만 그것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그런 복잡한 지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그게 참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시민들이 모여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에 그 취지를 살리지 저희도 못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 키는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릇을 했고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인들이 좀 정치적으로 생각할 땐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안 한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상황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너무 안 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 수용하고 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 특정 정당, 위성 정당처럼 됐다. 뭐 인정해야죠, 결과는. 그런데 그때도 또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막 민주당이 오고 윤호중 그 당시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를 얘기했을 적에 우린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각 당이 와서 자기 당에 얘기하는 건 그거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데서 왜 너희는 그런 얘기하는 거를 뭐 방임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당의 취지 자체를 그 어떤 특정 정책이나 정책 연합 형태로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오해를 하더라도 노코멘트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의 입장이건 녹색당의 입장이건 미래당의 입장이건 뭐 소수당의 입장이건 와서 각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당이 저런 얘기하니까 우린 못 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뭐 이게 좁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저는 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이나 그리고 진짜 정치를 한다는 것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이나 활동가의 집단과의 차이가 과연 우리 사회가 그걸 정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느 정당이건 사과를 안 하지? 이게 가장 지금도 사실 남아있는 의문이에요. 4+1 미래 한국당에 나올 수 있다는 여지 충분히 계속 경고했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만든 4+1이 사과를 하고 뭘 해야지? 그건 사과 없이 그냥 뭐 이쪽 당 저기랑 같이 하니 안 하니 뭐 미래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개인의 관점이라서 달리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거는 저는 이 더불어시민당의 취지 자체가 미래한국당의 의도를 저지하자는 것이지 사실은 이러한 과도기적 형태로 정말 미래 세대를 준비할 훌륭한 사람들이 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낸다는 건 좀 그거야말로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각 시민 이 기존의 정치 틀에서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각 시민 단체들을 일단 전문가들이 정책 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추천도 받곤 했지만 얼마만큼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냐 할 적에는 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어떤 출발과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걸 준비했다기보다는 미래한국당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뭐 좋은 분들은 많지만 지금 질문에 맞는 분이 누구냐라고 대답하기 좀 제가 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네. 일단 과학의 브레이크가 있고 지금 개인의 칭의와 사회적 칭의를 이제 함께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과학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방향성을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이 과학의 어떤 인간의 어떤 지적 탐구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제어한다는 건 마치 욕망의 제어처럼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욕망을 제어하지 말고 열자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방향성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지점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이게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 개인의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그냥 나 이거 뭐 지금 이 사회 싫어 산소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결국 사회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나만 안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 이 스티브 잡스를 뭐 대단한 사람을 말이죠. 전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인간의 삶을 얼마나 바쁘게 만들었어요. 기업으로는 돈 벌었겠지만 기업가로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삶을 봐서는 저거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졌어요. 뭐 올리고 뭐 와이파이 뭐 잡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 사회생활하는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개인의 칭의와 사회적 칭의라는 부분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때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로서 과학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과학이 다야라는 데서는 얼마나 이 의학도 황당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래 사는 경쟁을 막 하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뭐 중환자를 무슨 치료법에서 옛날에 10일 살렸던 걸 뭐 한 달 살렸다. 뉴스에 막 나와요. 거기 몇백억 뭐 달러 막 투자돼요. 근데 사실 중환자실에서 뭐 한 일주일 살 걸 한 달 살았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에는 그냥 오래 살렸다. 또 오래 사는 게 우리 욕망이니까. 여러분 사실 생명 존중이 오래 사는 겁니까? 오래 사는 건 생명 존중, 생명 집착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생명 집착을 부추겨서 생명 존중으로 포장해가지고 오래 산다 막 이래가지고 뭐 줄기세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 용에 돈이 막 들어가요. 뭐 심지어 뭐 황석 박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종장기 개발 문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갖는 어떤 생물학적 위험성을 차치하고라도 그것 때문에 뭐 사람 이종장기 동물에서 몇 더 살린다 해가지고 몇백억 달러가 들어가요. 생명 존중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돈에 뭐 한 10분의 1만 띄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는 사람한테 가면은 더 많은 사람의 숫자를 지금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오지도 않은 가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생명 존중을 포장하면서 몇백억, 몇십만 달러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근데 그런 과학이 또 연구비가 집중되고 사람들은 첨단 과학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제가 아까 생명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생명의 가치란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그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막 환호하고 모든 돈을 거기 투자해서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고 심지어 뭐 옛날엔 그게 국익이 됩니다. 뭐 10년간 우리나라를 매개 살려 이런 신자유적 논리로서 타당성을 갖게 되는 우리 문화가 이러한 지점에 대한 열린 생각과 이 가치에 대한 이 성찰이 없이는 이 여전히 지금 말한 대로 그건 속도가 어디로 붙느냐, 그러니까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전에 어디로 가냐부터 저는 성찰할 때 굳이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브레이크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생학도 옛날에는 첨단과학이었어요. 첨단과학이라는 것처럼 이게 이 황당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단과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들의 욕망이 열리지 않는 한 욕망의 충족,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첨단과학에는 우리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제가 관련된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오히려 생명에 대한 집착을 더 강화시키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방향성이 전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 김한석 교수라든지 이제 시민과학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 작은 목소리를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더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게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물론 그 방향성조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내가 바쁘게 사는 거 싫어 뭐 이렇다 해서 휴대폰 안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것은 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뭐 자제라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자제는 전 열린 걸 더 표현을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사실 수많은 수도사들이나 수행승들이 다 욕망의 자제의 형태로 이제 우리 시대를, 우리 인류 사상 계속 해왔지만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런 가치나 뭐 뜻은 비슷한 거니까 그런 가치관을 사람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의 중심에 들어간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정말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돼서 한 세력을 만들어서 중심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지점을 본다면 진짜 이런 젊은 분들이 그런 가치를 많이 공유하고 정치 세력화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그건 있어요. 아까 우리 김보람님이 지구를 지킨다든지 혹은 뭐 다음 세대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인류가 지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만한 얘기예요. 네. 이 환경, 뭐 지구를 파괴한다는 지구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살기 힘든 상황으로 지구를 만드는 것뿐이, 지구는 이 자체로 늘 자기의 균형을 이뤄가요. 공룡시대대는 공룡시대대로, 인류가 있으면 인류시대대로. 다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는 거지, 그리고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 해서 인간이 살기 힘든 거지, 지구는 또 그 나름대로 굴러갈 겁니다. 그런 게 있고, 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나 이런 게 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의식 가진 젊은들이 하고 뛰고 이래서 그나마 조금씩 변화가 쌓여서 다음 세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 틀이, 왜냐하면 워낙 강고하고, 또 이제 특히 그거는 이 세계 국제적으로 보면 결국 이런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많이 얘기 됩니다만, 뭐 저 개발된 나라와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공존하는데,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구의 시점은 우리의 시점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어떻게 우리 뭐 6, 70년대 혹은 그 전의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라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우리의 시각은 그렇지만 또 각 나라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이런 가치가 나름대로 자리 잡는다면 아마 다음 세대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좀 회의적이랄까 느껴보고 있고요. 다 큰 놈들은 무시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향후 아까도 말했던 젊은이들이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정치의 역량을 키운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이미 이렇게 저희처럼 뭐 5, 60대는 이미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40대나 이런 분들보다는 차라리 저는 지금 10대, 20대 그분들을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그런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도 뭐 어쨌든 지금 주류가 40, 50대라고 친다면 30대 포함해서라지만 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지금 얘기 나오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연대는 하고 같이 늘 시간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10대, 20대가 클수록 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학교나 이런 뭐 재단 뭐 이렇게 사단법인이고 뭐 재단법인 그래서 이사지는 30대 많아야 40대를 채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많은 이런 뭐 법인들은 이런 노땅들이 와서 아무리 지들이 뭐 진보적이고 뭐 했다 해도 이걸 못 벗어나요. 차라리 30, 40대가 이사진 뭐 법인을 움직일 이사로 오고 오히려 5, 60대들이 집행 밑에 집행위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어차피 인맥이 있고 뭐 해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 않고 뭐 나이가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지들이 이사를 오고 젊은 사람을 뭐 운영 실증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반복돼 그 틀이. 저는 그래서 예 최소한 정치학계의 어떤 기본 아주 뭐 그건 기본적인 걸 있고 뭐 작은 거긴 하지만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공유하게 해야 그렇게 뭐 3, 40대 이사님을 모시고 내가 이거를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놈들이 4, 5, 60대가 와야 이 사람들 같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아이 뭐 저런 젊은 사람한테 내가 내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아무리 진보적 생각이 있다도 사회를 바꾸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주역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체나 뭐에도 실제 뭐 이사진을 형성해도 이사진을 형성하고 차라리 이렇게 저처럼 5, 60대나 이런 사람을 운영해서 뭐 실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